국제구국연대 캐나다 대표 이경복입니다. 태극기 애국동포 김경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예, 이번에 시카고에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로 다녀오셨나요? 네, 지난주에 4일 동안 시카고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곳은 거기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그러니까 미국 중서부 정치학회 컨퍼런스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마침 그 세션 하나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세션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거기 패널로 참석하고 왔죠. 예. 시카고에서도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 그리고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어처구니 없죠. 이미 예측한 일입니다만은 말씀대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우선 그 박근혜 탄핵과 관련된 배경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알기로 소위 JTBC의 태블릿 PC 그것이 이제 도화선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 거다. 최순실이 거는 아니래도 최순실이 사용한 게 틀림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지금 다 알려진 바와 같이 첫째, 소유주가 최순실 씨게 아니고 누구죠? 이한순가 김한순가 그 사람 거고 이 최순실 씨 자꾸 최순실이라고 그러네 참 최서원 이 양반은 태블릿 PC 가진 적도 없고 쓴 적도 없고 쓸 줄도 모른다. 근데 엊그제 유튜브를 보니까 이분이 그 코트에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태블릿 PC라는 하지 않고 테이블 PC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태블릿 PC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태블릿인지 테이블인지도 모르는 거야. 예. 근데 그 사람 거라고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태블릿 PC 안에 대통령의 그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서원 씨가 사전에 체크하고 고쳤다. 이렇게 났었잖아요. 근데 그 태블릿 PC는 그런 수정 기능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정말 너무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예. 사실 태블릿 PC는 저도 잘 못해요. 근데 그 문제의 태블릿 PC가 최소원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재판에서 입증됐나요? 그것이 입증됐으면 재판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결과로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서부터 이작 변호인단 측에서는 그 태블릿 PC를 증거로 채택해가지고 또 국회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도화선이 됐으니까 그걸 검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걸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면 국과수의 검증을 해보자. 국과수 검증을 마쳤대요. 마쳤는데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재판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지금 얘기 들으면은 반영을 안 하고 특히 지금 이번 형사재판 그 재판 그 기록에 보면은 대패진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데 이것이 지금 이쪽에서 국과수를 통해서 확인된 바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JTBC가 아직도 이 검찰이나 법원하고 링크가 되어 있어가지고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해가 뭐냐면 4월 6일 날 선고가 내려졌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선고문을 기자들한테 공표한 게 4월 9일이라든가 그래요. 네. 그러면 그때서야 그 선고 내용을 다 알 수 있을 텐데 JTBC가 뭐 4월 8일인가 보도를 했는데 그 JTBC가 그 태블릿 PC가 조작한 거라는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선고 내용을 배포하기 전에 JTBC하고 서로 내통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직도 이렇게 오리무중으로 어두운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박 대통령이 당시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으니 잘못을 시인한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촛불 시위가 더 번지게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게 기록을 보니까 2016년 10월 24일 날 JTBC가 조작된 그 태블릿 PC를 공개하니까 이 박 대통령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내가 알고 있던 최소원이가 밖에 나가서 이런 무슨 나쁜 짓을 한 모양이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잘못한 건 없지만 자기가 잘 아는 최소원이가 잘못을 한 게 틀림없다고 믿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내가 그 주변 말하자면 주변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도덕적 책임 때문에 국민 여러분 심력 끼쳐서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내가 주변을 이렇게 잘 다스리지 못한 그런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거든. 근데 이제 국민들이나 언론 특히 볼 적에는 잘못한 것을 저런 식으로 궁색화가 변명을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들 다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그 당시에.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촛불 시위가 번지게 됐는데 제가 지나고 보건데 애당초 그 소위 말하는 촛불 시위의 주동자들은 종북 세력이거든요. 종북 세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노총, 전교조, 그리고 통진당, 해산된 통진당 잔당 세력들이 주도를 한 거고 이 사람들이 폭력배를 고용해서 또 소위 좌편향된 문화예술인들을 고용해가지고 한쪽에서는 폭력 행위를 하고 한쪽에서는 콘서트를 하고 문화행사라고 하면서 그래서 커지고 그냥 일반 시민들은 군중 심리에 그냥 또 같이 참여하고 큰 뭐 특별하게 무슨 의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구경 가서 참여한 사람도 있고 가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커진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래서 뭐 나중에 이것이 뭐 촛불 혁명이다, 촛불 민심이다, 촛불 민심이 곧 국민 민심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이 디마크로시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 주인 제도, 국민이 주인인 제도인데 이 촛불 시위에 나온 사람들은 지금 얘기했듯이 주도한 사람들이 종북분자고 거기서 고용된 사람들이 판을 깔고 별 의식 없이 시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 나쁘게 말하면 폭도 아니면 민중.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주의 제도를 디마크로시라고 하고 일부 이 폭도 세력이 주인 행사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마버크라시라고 그래요. 마비 주인 행사를 하는 제도다. 그런 의미에서 디마크로시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모바크로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허위 언론에 선동된대요. 네, 예. 예. 그러면 시민들이 이제는 우리가 가짜 언론에 속았구나. 예? 그렇게 깨달을 때도 됐는데 어째서 여론이 요지부동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회 현상인데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어떤 잘못 판단을 해서 행동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거 잘못했네 라고 하면 얼른 excuse me, I'm sorry 하고 해야 되는데 성격의 차이 있어요. 근데 그 오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어요. 대체로. 근데 이제 특히 우리 한국 사람 성격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일본말로 아싸하다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실수했으면 I'm sorry 얼른 해야 되는데 I'm sorry 하기 싫거든. 되게 안 해. 우리 여기 오래 살아서 여기는 잘못했으면 얼른 사과해요. 그러면 편하거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한국 사람이 다 그렇다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걸 어떻게 변명하고 싶어. 자기를 토탈리 인정하기 쉽지 않고. 지금도 현상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 근데 사실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글쎄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또 엑스큐즈를 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치력이 없었잖아. 뭐가 통솔력이 없었잖아. 소통이 좀 부족했잖아. 대통령으로 부족했잖아. 그런 핑계를 대서 자기가 잘못 판단했던 것을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남기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좀 비겁한 거죠. 그런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한 행위를 두고 태국이 애국 세력들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기원들이라고 하며 그 국회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나요? 이제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서 도덕적인 사과를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은 조사를 해라. 국회에서도 조사하고 검찰도 조사해라. 내가 그 조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조사를 했죠. 조사해가지고 그게 이제 서울지검의 특수수사본부 그게 이제 지검장 이영렬이라는 검사 그 사람이 했는데 그 수사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최서원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교사해서 대통령이 경제수석인 안종범이죠. 안종범을 시켜서 그 재벌들로 하여금 모금을 하게 했는데 그 목적은 나중에 은퇴 후에 너랑 나랑 같이 나눠서 가질 그런 계획하에 했다. 그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순실이하고 안종범은 기소하고 대통령도 마땅히 기소해야 하지만은 그 재임 중에 대통령 재임 중에는 형사소출을 하지 못하니까 기소는 하지 못하는 대신에 그 대신에 이 건은 중대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해야 한다고 국회에다가 탄핵 소추하고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이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한 수하거든. 그러니까 밑에 사람한테 이렇게 당한 거예요.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에 근거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는데 12월 3일 날 소추를 발의를 해가지고 일주일이 안 돼서 12월 9일 날 발의를 했어요. 발의가 아니라 소추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이 뭐냐면 왜 국회 개 같은 놈들이냐고 한 얘기는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국회에서 소추안이 발의되려면은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야 그때 구성으로 봐서 여당에서 반대하면은 될 수가 없는데 여당에 뭐 62명인가가 합의를 해줬어요. 그게 배신자들이죠. 그래서 이 배신자들은 진짜 개만도 못한 놈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회라고 한 거고 또 야당 측도 마찬가지가 뭐냐면은 누구를 어큐즈 하려면은 뭐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어큐즈 할 근거가 확실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국회에서 독립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건 틀림없이 탄핵 소추할 이유가 된다. 그럴 적에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검찰에서 이를테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다더라. 그것만 가지고 또 언론에서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 온갖 있을 수 없는 루머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탄핵 소추를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그 과정도 보면은 또 토의도 없었어요. 디베이트도. 근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변호인단이 그랬어. 이거는 국회가 탄핵 소추에 앞서서 자체 조사도 않고 하다못해 토의도 않고 올린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소위 말하면 듀 프로세스라는 개념이거든요. 적법 절차. 적법할 적이 법은 그 실정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 이전의 이런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 할 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말이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헌법의 제12조에 그 듀 프로세스 원칙이 있어요. 적법 절차에 의해 해야 된다. 그건 뭐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니 대통령을 탄핵한다는데 탄핵에 찬성한 그 국회의원 놈들이 그 탄핵안이 뭔지도 모르고 손은 든 거야. 그러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국회라는 소리 들어 싸지.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탄핵을 해놓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사후에 특검을 또 임명을 했다고. 임명한 것이 뭐 특검이 시작된 게 12월 22일이니까 그것도 이제 두 가지. 특검을 임명을 하려면은 국회 내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을 하면은 그 추천한 사람을 두세 사람이나 세 사람 정하면 그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야 되니까 네. 그 성향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하고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하고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중도적인 사람, 예. 그런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여당 그 나쁜 놈들 있잖아요. 그때 지도부가 이 맞으면 배신자 그룹이야. 이것들이 그 당시 새누리당이죠. 그러니까 나는 신경 안 쓸 테니까 니들이 좋은 놈 하라고 한 거야. 야당더러. 세상에 그러니까 그래서 엉터리네요. 아니 그러니까 야당이 좋아하는 사람을 추천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또 대통령이 누군가는 지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중에서 지명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야당과 배신한 여당 인사들이 비유를 하자면은 사냥개를 풀어놓고 네 마음대로 물어 한 거야. 예. 물어 한 거야. 네 마음대로 물어. 예. 그러니까 실지가 이놈 박영수라는 놈하고 뭐 팀장이 지금 윤석열 이거 진짜 사람을 막 물어 제낀 거예요. 하는 행위가. 그 당시에 야당 단독으로 추천하라고 하면은 그 중립성과 독립성이 없지 않나요? 없죠. 예. 그래서 그래 예. 이게 특별 검사라고 할 적에 그 특별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디펜던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검찰은 현 정부의 임명을 받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립성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별도의 검찰을 임명해서 수사를 하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별도의 검사는 그 생명이 뭐냐면 중립성, 독립성이거든. 근데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커녕 야당 말대로 잘 듣는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대통령을 물어뜯으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물어뜯으라고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입증되냐면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적에는 특검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지만은 그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대개 제가 검사들이 특검에서 이 혐의자들을 수사한 그 자료를 제가 어떻게 입수를 했어요. 그거 보면은 거의 다가 야밤 수사를 했어요. 원래 야밤 수사는 근본적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밤에 수사를 하면요, 잠을 못 자면서 하면요, 그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밤샘 조사, 또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그 수사를 받을 적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가지고 변호인에 입회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케이스는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제 오늘은 수사 끝났으니까 변호인은 집에 가셔도 됩니다 해서 변호인을 돌려보내고 별도로 불러가지고 지금 최서원 이 양반한테 너 제대로 불지 않으면은 너 3대를 3족을 멸한다고 이렇게 협박하고 해가지고 했던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라도 언젠가는 처벌받아야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사를 했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받은 고백이나 진술은 그게 법적 효과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강압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렇죠. 협박. 근데 제가 여러 경우를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사람도 소환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게끔 하는 건데, 그 방법이 지금처럼 그렇게 야밤에 수사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이 아닌 거짓말도 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 관계는 없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네가 증언을 이렇게 하라고 유도하는 방법 중에는 뭐냐면, 네가 이렇게 협조 안 해주면은 별건 수사를 하는 거야. 별건 수사라는 건 뭐냐면
그와 관계없는 다른 혐의를 아무 관계가 없는 너 근데 땅 팔고 뭐 하는데 세무 보고 잘 안 한 거 있잖아. 아무 관계없는 그 약점을 들추는 거야.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내가 말 잘 안 들었다가는 다른 것 때문에 걸리겠구나 하니까 협조를 하는 거야. 불리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행위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정황이 포착돼서 변호인이 이의를 걸면은 법원에서는 그거를 증거로 인정하지 말아야 되거든. 그런 증거를 다 하면 다 불리한 말만 하는 사람 갖다 놓고 그러니까 한 사람 매장시키는 건 아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 그러면 아까 강요죄, 뇌물죄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 강요죄와 뇌물죄가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서울지검 특수본에서 세 사람을 엮었잖아요. 예. 최서원이 대통령을 교사해서 대통령이 안종범을 시켜서 재벌들한테 돈을 뜯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무상으로 직무를 남용한 거란 말이에요. 예. 불법한 일을 시켜서 했으니까. 직권 남용이고 또 재벌들한테 뜯은 거는 강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직권 남용하고 강요죄로 기소를 했죠. 그러는데 나중에 국회가 거기다가 또 이 뇌물죄를 또 붙였어. 그 뇌물죄라는 것은 무슨 반대급부가 있는 것을 가지고 돈을 받고 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강요해서 돈을 받은 거하고 뇌물해서 돈을 받은 거하고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을 둘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맞아요. 강요이거나 뇌물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예. 둘 다는 할 수 없잖아. 예. 근데 이제 국회에서 뇌물죄로 소추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받았건 저렇게 돈을 받았건 돈 받은 건 마찬가지인데 뭐가 다르냐? 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강요해서 돈을 받으면은요. 나중에 강요한 사실이 밝혀지면 돌려줘야 되지, 그지? 남의 걸 뺏었으니까. 그래서 뺏은 돈을 뺏기면서 동시에 그런 행위를 했으니까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형법에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네? 강요죄는. 근데 뇌물죄는 마찬가지로 뇌물을 받았으니까 물론 그것이 뇌물은 이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뇌물은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글쎄 그렇다고 보는 거죠. 다른 점은 뭐냐면 뇌물은 이제 아까 강요죄는 억지로 뺏겼으니까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 그러는 뇌물은 애당초 네가 나쁜 짓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요. 그건 국고예요. 어? 그런데 이 행위를 한 뇌물을 한 그 공직자는 그 벌이 강요할 적에는 5년 이하 징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뇌물은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해가지고 1억 원 이상이면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은 10년 내지 무기징역이에요. 엄청나게 처벌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강요죄로 하면 5년 이하니까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무기징역까지 씌우려면은 뇌물죄로 엮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뇌물죄로 한 거야. 그런데요, 뇌물죄라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은행 부자로 들어가야 이게 뇌물죄가 아닌가요? 단 한 푼도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뇌물죄라는 거죠? 글쎄, 부자로 들어가든지, 핸드백에 들어가든지, 글쎄, 예. 주머니에 들어가든지, 막말로 우리가 뇌물 먹었다고 하죠, 우리가. 먹으면 먹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그렇죠. 우스갯소리 하죠. 우리가 먹으면은 현상이 나타나죠. 왜 우리가 몰래 먹으면은 딸꾹질하지. 딸꾹질했으면 저놈이 몰래 먹은 거를 알아채릴 수 있어요. 속에 먹은 걸 안 헤쳐봐도. 또 태연하게 먹은 놈은 든든하게 먹고 트림을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도저히 알 길이 없으면은 먹으면은 최종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요? 배설 현상이 나타난다고. 배설을 한 걸 보면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없잖아, 지금. 오늘 너무 웃기시네. 내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 전에, 어렸을 때 국민학교 교과서인가 그런 나그네와 거위라는 예. 아세요? 예. 애들이, 근데 손님이 와서 보니까 이 거위가 구슬을 먹는 걸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구슬이 없어졌으니까, 어디 간 데가 없으니까 혐의를 이 나그네한테 잡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거위가 먹어서 하면 거위 얼른 잡아 죽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위를 살리려고 그냥 하루 저녁 묶여서 있었어. 그러니까 그 이튿날 거위가 똥으로 나오잖아요. 구슬이. 그래서 거위의 목숨도 살리고 혐의도 벗었다. 그런 얘기인데, 뭐 그런 비유를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먹었다고 하는데, 아무 없잖아요. 도대체가. 근데 거기다 대고 몇십억, 난 그 몇십억이면 너무 금액 커서 상상이 안 가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미르 K스포츠에 재벌들이 총, 도네이션 한 게 760억인데, 그 중에서 삼성, 롯데, SK가 한 게, 440억이래요. 아까, 뇌물죄하고 강요죄를 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말하면 강요죄면 강요죄지 뇌물죄하고 같이 되느냐 이제 우리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440억은 뇌물이고 나머지는 강요죄로 이렇게 구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 삼성 이재용 재판에서 말했듯이 무죄로 됐잖아요. 뇌물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애틀리스트 그 삼성이 낸 것이 204억인데, 그것은, 반대 급부를 전제한 뇌물이 아니다. 라고 판결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데, 그런 것까지는 전부, 뇌물로 계산해가지고, 이번에도 그건 뇌물로 하진 않았어요. 그 부분은. 근데, 그걸 안 했다고, 내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18개 제목 중에서 16개가 유죄로 판결 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2개가 뭐냐면 그런 거야. 삼성이 기부를 한 것을 왜 뇌물로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불복을 하고 항고를 했다는 거야. 이런 죽일 놈들이 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화가 나는데, 이 자식들이 꼭, 동물로 치면은 짐승 같은 놈들인데, 하이네아인가, 뭐있죠? 하이에나라는 동물이 죽은 짐승을 처먹는 놈들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 24년 몇십억을 해놓고서 그게 모자르다고 더 하라는 거야. 예? 하이에나 같은 놈들 아니에요? 설사 박 대통령님께서 설사 뇌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대통령직에서 탄핵된 것은 이미 처벌을 받고 그런데 어째서 또 형사재판에서 또 처벌을 하는지요. 그리고 같은 범죄를 가지고 2번 처벌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네. 그래서 일리 있는 질문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직에서 탄핵을 한 것도 참 큰 처벌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엄청. 그건 그거고, 또 형사처벌은 또 별도로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 두 번 같은 내용 가지고 두 번 처벌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근데 그건, 그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직에서 직분을 빼앗는 것은 엄격히 말 처벌이 아니라 징계라고 직위 해제되는 거니까, 그 영어로 보면 reprimand고,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받거나 하는 것은 이건 퍼니시먼트고, reprimand하고 퍼니시먼트하고 성질이 다르고, 재미있는 것은 뭐 재미있다 그러니까 참 말이 저긴데, 가슴 아파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형사재판에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제일 큰 덩어리가 뭐냐면 뇌물을 먹었다는 거죠. 강요를 했건 뭐 뇌물을 했건 간에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받지 않았잖아요. 강요한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실제 뇌물이 아닌 것을 이 검찰이나 법원 이거 우리 다 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서 이걸 다룰 적에 이 뇌물 분야를 뇌물권을 뇌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고심한 것 같아요. Let's say 뇌물이라고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파면을 하면은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뇌물 아니야 하면은 탄핵이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정당성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인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할 적에 거기에서는 언급을 안 했어요. 뇌물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안 했어요. 나중에 혹시 자기들이 한 행위가 정당성을 잃을까 봐. 그러니까 지금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서 1심에서는 뇌물죄라고 했다가 2심에서는 아니었거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서도 그것은 아니다.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다른 건 기다. 다른 건 기라는 것도 내용을 보면 너무 기가 막혀. 최서원 딸이 정유라는 아는데 걔가 이거 승마 선수 아니에요. 잠깐 걔가 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해서 안 부끄러우니까 독일로 내보내가지고 애를 거기서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간 김에 그러면 애는 딴 사람이 보게 하고 승마 연습을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삼성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니까 승마 선수들 트레이닝 시키는 거는 이를테면 본분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이 말을 32억 원인가를 주고 말을 산 거예요. 그럼 말을 사서 걔를 태운 거야. 그러면 근데 이번 재판이 뭐냐면 32억인가 그것도 뇌물이라는 거라. 오케이. 첫째는 아니 소유주가 삼성인데 그게 어떻게 준 게 아니잖아요. 예. 또 이게 남이 말을 탄 거란 말이에요. 탄 대가만 맞으면 베네핏이니까 금전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도 정유라는 애가 탄 거지 최서원 씨가 탄 거 아니잖아. 정유는 애가 미성년이 아니잖아요. 20살이면은 걔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걔가 맞으면 그 베네핏을 혜택을 누린 거야. 네, 당연하죠. 그런데 걔가 말은 탔는데 죄는 엄마가 받아야 된다? 그러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거기까지도 또 그래. 딸이니까. 이조 시대도 아니고. 근데 또 최서원은 박근혜하고 친하니까 박근혜가 받은 거다. 세상에 이런 개떡 같은 논리가 어딨어요. 엉터리 같은. 그러니까
딴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데 이것이 현재 소위 문명국가, 문명민주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엘리트라는 놈들이 하는 짓이라 이거예요. 차라리 아주 무식한 어디 뭐 중학교 구문 애들한테 재판을 하려도 그거보다는 낫지 않을 거겠어요? 근데 이제 그에 관해서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탄핵될 뻔했었죠. 근데 탄핵되기 전에 자기가 사임했는데 형사적으로 처벌할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포드 대통령이 후임자로, 그러니까 부통령이었다가 인수를 받았잖아요. 그분이 닉슨을 포괄적 사면을 했어요. 뭔가 하니 거기 이걸 읽어보면 그 다음에 사면을 하면서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 이의 재임 중 범죄에 대해, 그러니까 닉슨이 재임 중에 범죄 행위를 서로 했다 하더라도 이미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지 않느냐. 그에 대해 참조할 만한 역사적 법률적 선례가 없지만은 그런 예가 없어. 그러나 내 양심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처럼 저는 이미 덮인 책장을 다시 열어서 이미 지나간 일인데 나쁜 꿈을 지속시킬 수 없고 그렇게 하고 그 책을 봉인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권한을 지닌 자가 나다. 그래서 일체 사면권을, 포괄적 사면권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이제 뭐 반발하는 사람도 많았었지. 그러나 대통령이 하다가 잘못한 것을 그걸 뒤집어서 무슨 덕을 보겠느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은 사람 시체를 파먹는 짓을 하고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에요. 지금 박 대통령님께서 실형이 선고됐으니까 이제 그 구치소에서 형무소로 이감되나요? 근데 이제 그 실형이 언도돼서 그거를 악셉트 하면은 물론 형무소로 가야죠. 지금까지는 디텐션 센터, 구치소니까. 근데 이제 뭐, 본인이. 하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항소를 할 수도 있고, 검찰이 항소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제 확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벌써 제가 뉴스를 보니까 검찰이 항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 항소를 안 하더라도 그냥 이 스테이터스는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죠. 구치소에 따라서 구치소에 그냥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구치소라고 하고 형무소 따로 해서 뭐 크게 물론 다소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구치소의 지금 형편이 그저 그냥 첫째는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구치소에 있으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잖아요? 당연하죠. 죄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왜 갖다 묶어놓고 거기다가 사실상 형벌을 주냐고요. 그래서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고, 더군다나 이 양반은 그냥 여러 가지 병이 있죠. 관절염 있죠. 허리 디스크 있죠. 허리 디스크도 이 디스크 뼈가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하고 또 밥을 먹으면 이제 다시 나오는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건강상의 문제도 심각한데 디텐션 센터 구치소의 환경이 이런 그냥 가정집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 아직 여기 4월이지만 아직도 좀 춥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 밑에 장판 밑에 이제 불을 전기로 들여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밤 10시에 넣었다가 아침 4시에 끈다네요. 매트리스는 이 접는 매트리스 하나 주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웅크리고 자야 되잖아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등도 구치소의 등은 이렇게 훤한 등이 아니라 침침해가지고 구치소에서 생활했던 사람 내가 한번 만나 얘기 들으니까
구치소에 있으면 제일 먼저 건강 이상 기후가 뭐냐면 눈이 버려진대요. 이 침침한 거에 있으니까. 그래서 눈이 버려지고 이 경우 24시간 이 침침한 형광등을 틀어놓는 거야. 잘 적에는 그 조도를 조금 낮춰준다는데 낮추거나 하거나 이게 잠들 적에는 꺼줘야 잠을 자지. 그렇게 해놓고 잠이 옵니까? 그렇죠. 그러놓고서 이제 왜 불을 켜놓느냐 하니까 혹시 뭐 자해 행위를 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들은 순찰일지 모르지만 이거 감시라 감시. 예? 시간 되면 와가지고 별 무슨 짓 하는가 감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세계 인권법에도 있지만은 피의자를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억울하고 치욕적으로 갇혀있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글쎄 모르겠어요. 뭐 물론 해야죠. 근데 제가 딱 지금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리부터 그 우종창 기자님이 그 전에 연말에 크리스마스 됐으니까 우리 편지 쓰기를 하자 했는데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아직 못했어요.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옛날에 그 혹시 아세요? 시에 보면은 가장 불쌍한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여자 버림받은 여자 제일 마지막 예. 나오는 얘가 잊혀진 여자예요. 잊혀지는 게 가장 슬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증빙이 뭐냐면 우리가 엽서라도 계속 보내야 절망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좀 그 대신에 손편지로 요새 뭐 컴퓨터로 치지 말고 그러면 좀 사람 냄새가 안 나잖아요. 정성을 묻혀서 써야하기 때문에 손편지로 뭐 어렵게 쓸 필요가 없고 짧게 그다음에 이제 밝은 얘기 그것을 그 대신에 꾸준히 그래서 우리 이번 주서부터 매주 한 번씩 쓰기로 합시다. 우리 약속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 주소가 이제 요 화면으로 잘 내시겠지만은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503은 그 수인 번호입니다. 박 대통령 수인 번호고 거기 이제 여기서 부칠적인 사우스 코리아라고 해야 노스 코리아로 안 가요. 그렇죠. 어떤 때는 리퍼블릭 코리아로 하면 북한으로 가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사우스 코리아라고 해야 틀림없이 사우스 코리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편지 쓰기를 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이제 일주일을 여러분들은 뭐 매일 해도 좋지만은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 그거고 기도를 하고 편지 쓰기를 하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특히 미국 백악관에다가 3.1 시국선언 이 시국선언의 5가지 조항 중에 한 조항이 뭐냐면 이렇게 무효인 탄핵에 의해서 정치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속히 석방하기 위해서 애교적 압력을 가하라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1 시국선언 청원서를 지금 서큘레이트 하고 있으니까 그걸 많이 좀 사인하셔가지고 백악관에 보내자 그런 얘기죠.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 요컨대 지금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가장 청렴한 대통령인데 거꾸로 가장 부패한 대통령으로 참 씌워가지고 하는데 말이 안 되고 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헌재에서 그렇게 판결 내렸는데 이것도 또 말도 안 되네요. 가장 헌법수호에 용감하게 나선 대통령이에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자랑스러운 처음 극동에서 미국도 아직 여자 대통령을 배출 못했잖아요. 그렇죠. 미국, 중국, 일본도. 근데 우리 자랑스럽게 참 훌륭한 여자 대통령을 내세웠는데 지금 그런 대통령을 모실 국민 수준이 안 돼가지고 특히 이 남잣놈들, 이 못난 남잣놈들 때문에 그랬는데 하루빨리 석방되도록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고 편지 쓰기 하고 청원운동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